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였죠. 황보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섰는데 이걸 두고 여당은 당혹해하고 제1야당은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이를 두고 깜짝 1위다. 착시 효과다. 윤 총장은 야권 아니고 여권 인사 중 1위를 한 것이라는 등 해석도 논란도 참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분명한 범죄죠. 처벌을 얼마나 세게 만들어야 또 뭐가 바뀌어야 이게 사라질까요? 오늘 이 문제들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시 아침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방금 저희가 여의도 중계석 토론 사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토론 카페가 낫지 않나. 왜냐면 아침에 좀 따끈한 커피 한 잔 마시듯이 그리고 이제 커피 맛처럼 부드럽지만 또 때로는 그 진한 에스프레소처럼 이렇게 씁쓸한 또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시네요. 네. 이런 시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방금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갑자기 대선 주자 차기 선호도 1위로 딱 올라섰습니다.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 들어서 네. 이제 대선 주자 후보에 5%인가 이렇게 처음 나오고 7%, 10% 이렇게 나오다가 네. 한 1, 2주 전에 17% 한 1주 전인가요? 그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뉴스가 됐었습니다. 3강 구도냐 아니냐 이런 일에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토론에서 제가 이러면은 조만간에 1위가 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반신반의하면서 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 봤어요. 그 추세를 볼 때,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볼 때 그랬는데 1위로 올라갔죠. 그 보면은 중도층들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 지지율이 많았던 걸 보면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실망해서 이 부동층으로 돌아선 이런 계층에서 그 불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로 좀 옮겨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층으로 보면 보수층 또 저희 당의 지지층들 가운데서 그쪽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여론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실제로 맞추셨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이제 부양시킨 결과 되는데 정부 여당이 그걸 딱 스톱시켜버리면 더 이상 부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더 세게 공격을 하는 걸 보고 그런 추세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정부 여당이 더 이 상황을 결국은 성사되는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께서는 사실은 예상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유,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당군 일에 최초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검찰총장의 직에 있는 사람이 대권 후보로 계속 거론되면서 심지어 이렇게 우수한 성적 본인도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족해하고 있는지 매일 아마 본인 이름 검색해보고 계실 겁니다. 어떤 정치인보다 본인의 지지도에 대한 그리고 여론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실상 유일무이한 공직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한국의 정치도 그리고 또 한국의 사법기관도 어디에 와 있는지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수치를 보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야당에서는 이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언짢은 기색을 하면서 사실상 야당과 관련된 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야당의 다른 대권 후보자들이 사라진 현황에 대한 조금 씁쓸함이셨는지 그런 표현도 있으시고 또 일각에서는 실제로 야당 후보 자체 그러니까 거론되고 있는 많은 후보들이 선택지에서 배제된 현상에서 또 1위를 달아나게 된 1위를 하게 된 그 이유를 찾기도 하시던데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후보지에 있어야 할 뿐이 아니죠. 후보지에 있고 싶으시면 빨리 그 직에서 나오시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본인이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좀 자인하고 계셨고 국감 과정에서도 그런 정치적 액션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본인을 상당 17%라는 우리 국감 직후에도 아마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수치를 보이는 그런 다른 누가 아닌 본인이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았는데 빨리 이런 상황 종결시켜야죠. 예전에 한교안 대표님 보시면은 또 반기문 총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권의 출사표를 던지는 공식적인 발언을 미룸으로 인해서 몸값을 올리는 그런 방식의 액션들은 많았어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직에 있으면서 자꾸 그 기술 쓰시면 안 되죠. 기술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면 윤 총장이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제일 정치 잘하세요, 한국에서. 빨리 종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 윤석열 총장은 야권 정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긋기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맥락이나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현재 공직에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에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후보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 세 사람은 정부 여당 여권 후보로 분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계층이 보수 측 보수 진영,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 그리고 정당으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가 실망해서 떨어져 나와서 관망세에 부동층으로 있는 중도층들,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계층들이 주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걸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를 내가 여권이다 야권이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는 이제 밝혀진 바 없지만은 적어도 지지하는 계층들은 범야권의 지지자들이 그 속한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그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면은 이건 범야권 후보인 것이고 다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이 당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대선 후보도 길러내고 또 후보들의 지지율도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당혹감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이렇게 지지율 높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여권에서 낚아채가지고 진짜로 여당 후보가 돼버리면은 우리는 진짜 이건 정말 이게 참 망연자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하여튼 섣불리 야권 후보로 분류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권 후보로 분류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이 여러 가지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재정 의원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진지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잠깐 코미디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흡사 이런 이야기 자체가 누가 줄라 그러면 넣어도 할 때처럼 서로 기피하는 정치권에서 기피하는 어떻게 보면 환호해야 될 수치를 갖고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치권에서 서로 넣어두세요 하는 정도로 하기 싫어하는 갖기 싫어하는 존재인 양 보여지는데 그처럼 정치 영역에 나와서는 안 될 분이 나와서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야가 공히 그런 발언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어찌되건 간에 이제 후보군들을 또렷하게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정치인이 정치적
이제 쟁점, 진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국민 간에 선명한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들을 잘 조화롭게 조합해내면서 정치 영역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고 있는 현 주소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저는 야권에 정말 대안적 후보가 등장하길 바라고 윤석열이 과연 야권 후보로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야당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걸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이제 자녀 그 세력들의 어떤 지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지층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건지 어떻게 설득해낼 건지의 문제가 윤석열이라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에 대한 이제 비호감으로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 다른 발언 하나만 더 좀 네.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이 그 윤석열이 제1야당 집어삼킨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인데 그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임기 마치고 나와서 정치를 할 것인지 정치권에 뛰어들는지 대선에 뛰어들는지를 봐야 될 일이고 이제 장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현재 지지율 분포상 범야권 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를 본인이 이제 가져가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현재 뛰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들의 지지 중에 일부를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그 후보들이 이렇게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현재는 그렇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야권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소속의 그 주자들만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고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늘 생각을 해오고 있거든요. 뭐 오래전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려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를 희망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게 핵심 키다. 그러니까 범야권 또는 범중도 보수 대통합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그런 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표를 하나로 모으는 게 핵심이고 그걸 대변하고 있는 후보들을 정당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로 단일화하는 게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임기 끝나고 이제 정치를 하고 대선에 뛰어들 경우에 그게 범야권 후보로 확실하게 이 분류가 된다면은 그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제 안철수 국민당 대표가 했던 뭐 혁신 플랫폼 과 비슷한 맥락의 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서울시장 나가느냐 대선 나가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어느 쪽이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도 그렇고 대선 후보로 나가도 범야권 후보 통합 후보의 이 대열에 같이 참여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제 누가 출연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시고 또 이제 바로 오른쪽에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함께 토론하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에서 YTN 레더 검색하시면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제가 좀 윤석열 총장 그 일이 나온 것 관련해서 이 조사 관련해서 잠깐 안내 좀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그 한길 리서치가 지난 10일 발표한 것인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응답률 3.8%,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길 리서치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재정 의원님 의견 드려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가 계속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건 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정권 이후에 남겨진 과제를 얼마만큼 소화를 했는가 등등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데 몇 점 정도 지금까지 획득했는가를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다른 정치 세력 그리고 또 다른 정치 세력에 대표되는 여러 주자들과의
합세 등등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거론되는 다양한 정치 재편의 얘기는 저한테는 좀 약간은 공허하게 들려서 잠시 죄송합니다만 토론 도중에 잠시 느슨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했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또는 뭐 또 다른 지지 세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제3당이다. 검찰당이다. 그 말 괜찮은데? 그야말로 지금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이슈를 리드해가는 것은 검찰당,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제 검찰당한테 계속 휘둘리는 느낌? 있거든요. 검찰당이 때로는 그 무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이렇게 또 연합의 세력으로 고민도 하다가 또는 누가 자기를 더 지지해 주는지에 따라서 연대를 맺을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 제1야당 그리고 또 우리 집권당이 이런 토론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씁쓸한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 과정 이거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뭐 이른바 또 한동훈 방지법도 낸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추 장관님이 취임하시고부터 지금 상식에 어긋난 검도를 벗어난 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연일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지만은 이 발언은 추 장관님이 법무 검찰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거 또 판사 출신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더더욱 이거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소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찰하라는 건데 감찰이란 거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감찰하는 거지. 일선의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감찰하면은 어떤 검사도 모든 검사가 다 감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찰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감찰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거는 정진웅 차장을 어떻게든 좀 비호하고 지금 이제 재판 진행 중인데 이걸 어떻게 공소 유지가 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정진웅 차장이 현직은 차장 검사지만은 또 이제 재판을 받는 피고예요. 피고를 법무장관이 비호한다는 거는 법치의 수호자인 법무장관이 그걸 비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한동훈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한동훈 무슨 법이란 걸 또 만든다는 건데 비번 푸는 거요? 그러면 그거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을 이거는 부인하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감추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 비밀번호를 감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헌법을 악의적인 헌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에 관해서는 진술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하지 않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헌법에다 보장해 두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방어하면은 이제 처벌하겠다는 게 추미애 장관이 지금 만들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위헌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겠지만은 정말 이 상식을 벗어난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난리 난 것 같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지시다. 이재정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논의들 큰 틀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정진웅 검사에 대한 기소 자체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동훈 검사장의 그야말로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었고 관련한 이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주임 검사가 하고 있었는데 기소 여부 판단 역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 주임 검사 수사를 직접 직관했던 이제 주임 검사의 판단을 넘어선 그 상급 자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기소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뭐겠습니까? 추미애 장관님 때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되는 이런 목소리는 듣기 좋은데 갑자기 힘주게 되고 그러니까 날카롭고 대립하는 목소리는 국민께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말 8부 능선,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던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자임해서 갔던 그 추미애 장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법,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물론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셨던 이제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의 비판의 지점들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인권에 평소 관심 없던 분들이 헌법적 정신에 투철한 걸 보고 제가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저야말로 변호사로 검찰을 주 거래자로 오래간 법정을 드나들었던 사람인데요. 검찰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의 증거로 들이밀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헌법적 원리를 무시해가면서 정말 간첩 사건도 둔갑시켜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 유우성 씨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 받는데요. 하나도 변한 적 없고 반성한 적도 없는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이 느닷없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갖 헌법과 정말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인권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이런 상황들은 하나하나의 논쟁을 가지고 논박하기보다는 저는 전체 그림 하에서 지금 검찰의 수장이 왜 정치권에 그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잡음과 이제 어떤 날선 공방의 상황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도 그 주소를 잊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역시도 그 논박이 세부 논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께서는 이제 큰 틀로 이걸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요. 계속해서 2분 40초 정도 광고 듣고 조혜진 의원, 이재정 의원과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 전까지 지금 한 9분 남았습니다. 좀 더 빠르게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유튜브에서도 지금 라디오 듣고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공수처장 후보 관련해서 회의가 오늘 있죠? 오늘 이제 2차에는 회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잘 처장 뽑는 거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잘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공수처 출범도 빨라질 거고. 네. 만약에 여당에서 저희 당에 추천한 후보 4명 중에 1명은 이제 사퇴하고 3명 남았는데. 네. 그 3명을 비토하지 않고 그중에 1명 정도를 받아주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 누가 추천한 후보든 간에 여야가 합의하고 하면은 타결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잘 바람직한데 지금 정치권 밖에서 계속 그 여야가 공방을 하면서 누군 되고 안 되고 하면서 이게 뜨겁게 달구니까 그 안에 추천위원회 안에서 차분하게 냉정하게 후보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또 정치적 이견은 또 좁혀가면서 타협에 이르는데 좀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땐 밖에서는 그냥 잠잠하고 조용히 있고 어차피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니까 혼수를 너무 많이 두면은 안에 있는 분들도 그 부담까지 그 부담이 없어도 사실은 입장 차이를 좁혀가지고 2명을 타협해낸다는 게 합의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밖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 부담까지 겹치면은 합의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밖에서 특히 여야 정당들이 자기들이 후보를 추천했으면은 추천위원들이 이야기하게 하고, 대변인이라든가 누가 이 사람들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 판을 흔드는 거는 별로 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빨리 출범하는데 굉장히 좀 장애물을 놓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좀 그냥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에서 후보 추천했으면 그 후보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죠. 저번에 박수영 의원께서 저희 출연하실 때 또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예. 자, 이재정님께서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취지는 아니셨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국회가 추천한 몫이 있는 방면에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후보를 다 아울러 이제 또 판단의 대상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후보와 여당이 추천한 후보만을 지금 너무 중심적으로 거론하며 우리 다른 기관에도 추천권이 주어져 있었고 또 후보군으로 이미 추천된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추천된 분들을 그러니까 추천된 분들을 전제로 해서 심도 깊은 논의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세월호 특조위 당시에서도 봤지만 저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조차도 지금은 뭐 특정 한 명을 위한 후보군이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조차도 그 사안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공이 들어간 걸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조사를 위한 수사를 위한 어떤 기관에는 최소한 그 출범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조사를 이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은 반드시 그 기관의 수행될 임무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방향의 사명감일지라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추천되는 게 마땅하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 지금 갑로들박이 되고 있는 그 상황들은 아마 그 관점에서의 외부의 우려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결국은 그러면 이제 여와 야쪽에서 추천한 인사보다는 아무래도 변협 쪽에서 추천한 인사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뭐 언론에서 나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방식의 기계적 중립보다는 전 여당도 야당도 상대당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의 인사들을 추천해내고 뭐 반드시 뭐 국회 추천 인사가 돼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국회 추천 인사가 비토되는 그런 것도 정치 불신의 또 우리가 현 주소인 것 같은데 그런 현상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추천된 후보를 전제로 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사명감 정말 뚝심 있게 어떤 정치적 사안에서도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공이 가진 목표고 최선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처럼 지금 초당적으로 여야가 지금 뭐 뜻이 모아진 게 하나 있어 그쪽으로 좀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요. 네. 이거 보니까 뭐 정의당이 먼저 발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같이 연대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정인 위원장도 뭐 이런 부분은 뭐 초당적 차원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정의당이 20대 때 발의했다가 잘 안 됐던 법안인데,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를 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제도 개선을 하고 또 관행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법을 통해서 좀 강하게 이걸 좀 규율을 하자 그런 취지이고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동의하고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려고 이제 하는데 정의당은 그 여야 교섭단체와 정의당 이 3당이 같이 공조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 정의당이 생각하는 그 안을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100% 동의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개인적으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하고 입장이 유사하지만은 또 당론으로 채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그런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 제도가 적정하냐. 과잉입법이 돼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은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또 원청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냐, 또 해당 공무원, 그 감독 기관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냐,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 가지고, 징역형 같은 이런 체형까지 도입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의 의견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예. 세세하게 정교하게 다듬는 부분이 필요하다. 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점에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합의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고요. 저도 박주민 의원 안에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 잘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시스템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른 게 뭐냐면요. 대륙법계에서는 행정적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사전에 미리 제어를 하는데 영미법계에서는 대신에 그런 부분은 좀 허술한 대신에 사후적인 다시 이야기해 손해배상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정말 기업이 망할 정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행정적 규제도 느슨하고 영미법계의 그런 보상적 사후적 체계도 느슨합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건 간에 구멍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방향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은 우리 제도의 부분을 수정을 해내면서 이제 어쨌든 완결적으로 좀 전체적인 법의 틀은 보호의 틀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다음에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